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도 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시 그 준비한 자료를 올려서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정근의 쏙쏙 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정책 실물 금융 파트 3월 2일절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혹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소식 중에서 수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2월 달 수출이 9.5% 증가를 했습니다. 6월 수출 속보치가 나온 것이죠. 3월 2 일이니까. 그래서 448억 불을 기록했는데요. 일간 수출로는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좋은 어 기록을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차와 석유화학 등에 기인하고 있는데 여전히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미국과 미중 간의 그 갈등 속에서 중국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 그 외에도 자연 재료나 반도체 수급 차질 이런 문제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여전히 앞으로 D램은 40%더 간다. 최소 내년까지는 초호황이다. 그래서 D램 가격이 지금 $4를 돌파해서 하고 있고요. D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로 하는 것이 계속 33.7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서 지금 현재 어 여기 보면은 업황 지수가 이미 2018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내년까지는 최소 초호황을 기록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뭐 좀 더 낙관적인 그 전망은 2025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더 세게 올 것이다. 이런 그 D램 뿐이 아니고 낸드 플래시도 조만간 반등 조짐이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역시 그 여전히 국회에서 지금 처리가 임박한 제4 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선별 지원인데도 20조 정도 규모라면은 이거는 국고 도둑질이 아니냐 하는 기사가 한국경제신문에 실렸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국민 지원도 14조였고요. 2 차, 3 차에 선별 지원 때는 7조 9와 9조였거든요. 그런데 선별 지원인데 이번에도 20조면은 선거를 앞두고 이 완전히 매표 행위, 국고 도둑질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법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3월 달에 법안을 처리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전혀 정부와 합의가 안 되고 있다. 문제도 많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당정 간의 2차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1차 손실 이제 재난지원금을 두고 충돌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역시 용두사미가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인제 쭉 그냥 8.8 하다가 그냥 그나마 재난지원금에서 한 10조 원 내를 방어하려고 하던 기획재정부 입장이 반영되어서 구전 만에 한 번쯤 홍보총리의 입장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사실상 다 그냥 그것이 다 없어지고 결과적으로는 20조 원대에 달하는 선별 지원을 하는데도 20조에 달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 생색만 낸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손실보상법에 관해서도 정부가 협의가 안 돼 있다.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발 빼기 위한 모양 갖추기가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번에도 4차 재난지원금 20조 중에서 10조는 국채를 발행해서 쏟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2 외환위기가 빨라지고 있다. 제2 외환위기가 바로 앞당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최소 나라 빚이 1,00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보도가 사실은 국가 장기 재정 추기에서는 금년에 946조 원 정도 얘기했다가 그리고 계속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면서 1,000조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하더니 이제는 뭐 1,000조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그냥 여당에서 공공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인제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권에서 여권 고위층들이 계속 세금 증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제 재정학회장에 선임된 홍익대학교 성명재 교수는 "이것은 마녀 사장이다. 법인이나 소득세 핀셋 증세,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핀셋 증세는 마녀 사장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술이나 담배세 같은 거라도 그것부터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을 기념해서 내놓은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메시지가 어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는 정도로만 얘기하면서 실제 구체적인 화해에 관한 그 행동 메시지가 없으면서 이 "큰 결단이 있어야 푼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일 관계에서는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지." 이런 그냥 화해 메시지 정도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러나 늦었지만 화해를 보인 것은 다행이지만은 지금 인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는 그런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면 또 다른 언론은 어 전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를 하는 걸 넘어서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반일을 넘어서 극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말 제가 이거 극일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반도체나 이런 면에서 반도체나 전자 혹은 자동차 면에서 극일을 많이 하고 있죠. 10 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의 제품을 능가하리라고는 전혀 참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현재 뭐 반도체는 당연히 지금 일본을 앞서고 있고 전자도 마찬가지고 모바일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정말 기업들은 그렇게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서가고 있고 또 제가 경제학자로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일본이 잃어버린 20 년을 겪으면서 1 인당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서 잘하면은 수년 내에 일본의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1 인당 GDP를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우리 경제가 추락하면서 2017 년에 30,000달러 까지 넘어섰는 처음으로 달성됐는데 아마 금년에 30,000달러 유지가 상당히 힘겹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하고는 거리가 더 인제 멀어졌고 오히려 대만에 우리가 추월을 당할 우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바에는 거기를 해야지 계속 정치적 반일만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엊그제 그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내년 선거가 또다시 친일 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반면에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계속 고압적인 자세입니다. 한국의 포탈이나 게임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어서 한국 게임이 3 년간 중국에 승인받은 것은 고작 한 건밖에 없고 다음이나 네이버 카톡도 중국에서는 불통이다.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본이나 미국 게임은 41 건이나 승인할 동안에 한국 게임은 막아 놓고 있다. 그게 중국의 디지털 쇄국의 속수무책인데 이게 디지털 쇄국이라기보다는 엄격히 말하면 미국과 일본의 게임은 41 건이나 하고 했기 때문에 한국만 지금 막아 놓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한마디로 그냥 한국은 그냥 얕잡아 보고 있는 거죠, 한국은.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친중 정책을 해야 될 것인가.' 어 사실은 지금 이 정도면은 사실 한중 자유무역 협정이 사문화된 거와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중국의 저가 중저 기술 제품은 한국에 그냥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리의 그 지금 농업이라든지 혹은 중저 기술 제조업들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있으면서 우리의 고기술 제품은 중국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나마 우리가 또 위에 있는 이런 게임 같은 IT 쪽에서는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거든, 포털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완전히 중국의 시장을 내주면서 우리는 중국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쌍무적인 어 협정인 한중 FTA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걸 우리 정부가 강력히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에 미온적인 자세만 취하고 오히려 친중 정책만 취한다면 우리가 정말 중국에서 업수의 여김 정도가 아니고 중국의
예속되는 결과가 중국의 빈방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은 1인당 소득이 30,000달러를 넘어서는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중국의 빈방으로 추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도 지금 사실상 봉쇄가 되고 있다. 10년 전 게임 하나 풀어주고 생색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 제가 그래프를 보면은 2018 년에 게임은 0 건, 한국 게임은. 중국 게임 그다음에 중국의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72 건, 60 건, 61 건 매 2018, 19, 20년 하면서 2018, 19에 한국 게임이 제로고 2020 년에 겨우 10년 전 게임 하나 승인해 주면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뭐 제가 언젠가 한번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한중 간에 무슨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여러 증거를 제시하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정말 속수무책인데,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 그런 정말 어 굴종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또 한 번은 중국의 한중 고위급 회담에 참여 몇 년 전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참여하면서 중국의 그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중국에 있는 교수들하고 또 중국에 있는 그 국무원의 관리들하고 또 우리도 국회의원들하고 몇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1박 2일 그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그 중국에서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완전히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중국의 그 고압적인 자세, 그리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북한에서 공부한 사람들 또는 북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아주 고압적으로 전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1박 2일 동안 거의 그냥 얼굴을 붉히면서 격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냥 넘어갈 그런 사안들이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K 플랫폼 산업은 중국만 벗어나면 훨훨 날고 있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고요. 라인 메신저는 일본, 대만, 태국에서 1 위를 기록하고 있고, 카카오 웹툰은 일본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한국의 콘텐츠도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아일보에서 한국 외교가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다. 일본 문제와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이제는 안 미 경중이라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 이런 논리가 이제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인제 미국과 관계를 원만하게 해서 CPTPP 같은 그런 어 다자간 무역 협상에 우리도 가입해서 올라서 살려면은, 특히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원만히 해서 CPTPP도 가입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지. 우리가 CPTPP도 가입 못하고 중국 주도 RCEP만 가입해서 하고 한중 FTA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한일 FTA는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업수역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외교가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또 뉴노멀로 자리 잡은 미국 우선주의, 바이든 들어서 역시 미국 우선주의를 바이든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그래서 주로 인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특별히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 우선적으로 인제 구입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디지털 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그다음에 탄소 국경세는 부과한다고 확실히 얘기했고요. 디지털세 도입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제조업, 대미 수출하고 있는 대제조업이 특히 삼성이나 LG, 현대차가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통상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에서 기업들의 길을 살려서 기업들을 도와줘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은 계속 우리를 핍박하고 있죠. 한일 관계는 계속 지금 어긋나서 굉장히 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미국에서도 미국 자국 중심주의로 계속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사실 대외적인 환경이, 통상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죠. 원자재를 수입해서 우리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그 수출 비중을 GDP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을 먹고 사는 국가인데, 이렇게
대외 통상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데 예년 같은 다른 때 같으면은 정부가 나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통상 외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는 뭐 기업들의 문제에 관해서 완전히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기업들의 이런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해서는 전혀 뒷짐을 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적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이제 계속 소원해지고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환경을 더욱더 오히려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또 이번에 또 인제 어제 정권 바뀌어도 못 자르도록 200 곳의 친문 낙하산 인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 년밖에 안 남았는데 각종 공공기관에 줄줄이 앉혀서 앉힌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김경은 그 환경장관이 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어 교체하는 그런 블랙리스트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수감이 되었죠. 그러는 걸 계기로 해서 1 년밖에 안 남았지만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자를 수 없도록 200 곳의 친문 낙하산을 인사를 했다 그런 얘기인데 심지어는 공공기관뿐이 아니고 삼성이나 넷마블까지도 청와대 출신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대부분 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은 전부 퇴물 정치인들입니다. 전부 다 지금 나와 있는 거에 공무원은 취업 제한 3년 때문에 바뀌어서 못 나갈 때 정치권 낙하산만 지금 신나게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인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거열 180석 거열을 통해갖고 묻지마 입법 독주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부가 뭐 거역 자영업 손실보상법, 가덕도 신공화법 등등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언 입법으로 강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음 법을 만들면서 이낙연 대표는 법을 만들면서 "정부는 따르라."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거여의 입법 독주 시대죠. 이 거여 입법 독주가 과연 의회의 본질인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들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고 지금 뭐 완전히 제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뒷받침하고 있고 정부의 뭐 제동도 안 먹혀 들어가고 아무도 야당은 무력하고 좀 이러면서 엄청난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뭐 포장 금지를 한다. 그다음에 부동산 감독을 만든다. 이런 오히려 이런 거는 정부도 심지어 거열을 통해 갖고 청부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에도 어 이원 입법이 그야말로 과잉으로 폭주가 하고 있고 정부도 거열을 통해 갖고 하고 싶었던 것들 그동안에 청부 입법을 남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의 여기서 부동산 감독원 같은 걸 보면 정부는 가능하면은 산하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낙하산 인사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원천이 기업인데 기업의 규제는 이렇게 꽁꽁 묶어 두고 계속 규제하는 기업들만 아 법안들만 폭주를 하면은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겠죠. 우리가 2천만 명 정도 전체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한 600만 명 정도가 자영업자들이고요. 한 2천만 명 정도가 인제 피용자인데 그중에서 한 200만 명 정도는 공무원과 공기업이고 대충 1,800만 명 정도는 기업들이 고용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을 이렇게 규제하면은 특히 대기업을 규제하면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기업이나 기업의 좀 양질이 아닌 덜 양질인 그런 일자리만 생기거나 아니면 자영업으로 더 나가거나 그렇겠죠. 지금 자영업 중에서도 한 400만 명은 혼자 사는 자영업자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혼자 사는 자영업자 서베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혼자 사는 자영업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만 있으면 일을 하고 싶다. 취직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 그러는데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영업을 하는 거거든. 치킨집을 내면은 지금 치킨집은 3 년을 못 간다는 계속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도 치킨집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업들을 뛰게 기업들을 뛰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구나 대기업들을 좀 많이 뛰게 해서 양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업을 규제하고 특히 대기업들은 계속 규제하고 세금도 걷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법인세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 세율이 35%이지만은 법인세 외에도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이 또 법인세에 약한
90% 가깝게 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기업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대기업들은 법인세 35% 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거의 한 30%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고 있으니까 65%를 그냥 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나라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구조죠. 그래서 대기업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미국은 65% 인데 우리는 20% 정도가 20%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300 이상은 10%도 안 되는 상황. 10%가 지금 거의 쪼끔 미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중소기업의 취업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더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그런 얘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중소기업 청년들이 특히 일을 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청년들은 다 재수 삼수를 해서 삼성전자 같은 우량한 기업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지를 못해서 대기업의 양질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중소기업에 가는 그런 상황인데 취업 비율을 봐요. 만 보고 '중소기업을 더 육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 정말 그런 경우는 흔히들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그러죠.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을 많이 육성해야 됩니다. 미국의 MIT 대학의 에스모글루라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내면서 일리악 스타듬에 오른 유명한 교수, 한국에 와 가지고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었어요. 와 가지고 "한국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10 개만 있으면 한국은 선진국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어 충고가 아닌 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주주는 현재 3% 룰이라고 그래서 대주주의 감사 선출 의결권을 3% 밖에 못 한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러고 인제 저번에 상법 개정안 통과됐는데 이게 계기로 돼 가지고 친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 삼 대주주가 인제 3% 밖에 하지 못하니까 다른 친족들이 소수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몇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금호수 유학이라든지 하 한국행 컴퍼니, 흔히들 한행 컴퍼니라고 그러죠. 뭐 그런 데서 지금 이제 그런 친족 간의 분쟁이 또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이 3% 룰을 입법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친족뿐이 아니고 어 외국의 헤지 펀드들이나 국내 헤지 펀드들이 바로 소수 주주권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죠. 특히 한국은 말이죠. 주식을 취득한 지 종전에는 6 개월이었는데 미국도 6 개월이었는데 미국은 소유주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 년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취득한 지 1년 뒤에 하도록 해서 기업들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 경영권의 경영을 좀 더 안정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번에 상법 개정하면서 주식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럼 기업이 대비할 시간을 전혀 안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경영이 계속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인제 그것이 이번에 보니까 예상치 않게 친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공 간판을 내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제 이 얘기가 나온 것이 공공 배달앱 때문에 나온 건데 지금 현재 공공 배달앱이 전북 군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에 지금 곳곳에서 그냥 공공 배달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공공 배달앱이 수수료를 좀 낮춰 주긴 하지만은 사실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배민이라든지 요기요 같은 민간 배달앱 시장이 그야말로 2배 이상 성장하지만 계속 배달료나 음식값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업데이트가 안 되고 고객센터 대응도 안 되고 부실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거죠. 이것이 공공의 특징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것이기 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망한다는 거. 이런 절박감 속에서 민간 앱이 성장하는 것인데 공공 앱이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전부 다 이렇게 부실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공공 앱을 내놓고 있다. 근데 뭐 서울시에서 했던 제로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예산만 엄청 낭비하고 전부 부실화되고 있는
그런 건데 여전히 우리는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런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세금만 축 내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부 쪽 얘기인데 몇 년 전에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라고 있어요.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간단히 약칭을 한유총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유총이 그 당시에 유치원 문제가 굉장히 유치원 3 법이 밀어붙이식을 하면서 여기 이걸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유재산 침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고 민유총이 아니 한유총이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계속 유치원 3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 어 이것이 서울교육청에서 아예 한유총을 인가를 취소해 버렸어요. 근데 그 인가 취소가 드디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뭐 이것이 이 정도가 아니고 예컨대 교육행정의 난맥상이 오늘 또 하나 보면은 자사고치 지정 같은 것도 법원에서 이것이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죠. 정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육행정 쪽 교육이 지금 교육감이 거의 대부분 좌파 교육감이 등장하면서 이런 그야말로 행정권을 남용한 사례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도 교육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육부는 뭐 이뿐이 아니고 뭐 어제 제가 방송 보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IT 인력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난립니다, 업계에서. 지금 뭐 IT 인력은 스로스 코어돼 가지고 달리고 그러다 보니깐 임금은 보수는 계속 올라가니까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IT 인력 수요는 크게 증가한 데 비해서 IT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은 1980 년대에 수도권 정비 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도권에는 신규 학과를 인가하지 않는다는 거. 정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이 지금도 40년 전 거에 지금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40년 전에 컴퓨터 공학과에서 인가받은 학 그 학생 정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심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보도에 보면은 IT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인공지능 같은 교육을 중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무슨 뭐 예체능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다. 이게 예체능 교사가 가르쳐서 될 일입니까? 우리의 공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특히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전부 사교육만 난무하는 거죠. 재산권 훼손의 비극적 결말. 결과적으로 재산권이 이렇게 훼손이 되면은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도 칼럼에도 나왔지만 구소련 스탈린 시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국의 마오쩌둥 시절 결과적으로 공공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면 그 침해가 좀 극단적으로 가면은 사유재산을 전부 다 박탈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나눠 가지자. 그렇게 인제 되는데 결국 공유하니까 전부 다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마오쩌둥이 지금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서 인민공사에 수만 명을 전부 다 집어넣고 일을 했던 그 시대에 수천만 명이 약 3천 내지 4천만 명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고 스탈린 시절에 소비에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사유재산권의 침해 이것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그런 칼럼이 실렸는데요. 지금 현재 존 로크라든지 이런 그 후에 뭐 토크빌 같은 이런 유명한 정치 철학자들 자유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 철학자들 얘기가 자유란 무엇이냐. 결국은 자유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체의 자유. 신체를 자유롭게 누구도 내 신체를 구금하지 못하게 하는 신체의 자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와 내 재산권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자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앞에서 인제 본 것처럼 세금을 더 그냥 무작정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정도의 수준으로 약탈적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것은 아직 재산의 공유까지는 안 갔지만 굉장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인제 반가운 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손정희와 이혜진이 한일 테크 연합에 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정희의 네이버와 일본의 야후가 이번에 G홀딩스라는 걸 Z홀딩스라고 그러죠. G홀딩스라는 걸 만들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은 이 플랫폼 기업이 알리바바가 다 제패하고 있죠. 근데 이제 라인에 라인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가 라인입니다. 야후와 일본의 야후 저편의 손정희 회장과 라인의 이해진 대표가 만나서 얘기가 "우리의 아시아 지역의 플랫폼을 알리바바에 맡겨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해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네이버와 야후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과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고 하나의 지주회사를 만들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쭉 검토해 봤던 그 G홀딩스의 미래 전략 구상은 G홀딩스를 만들어서 이게 지주회사거든. 지주회사 밑에 뭐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무슨 쇼핑, 뭐 이커머스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알리바바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알리바바 산하에 그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그 지주회사, 금융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뭐 이커머스 회사도 만들고 하면서, 이커머스를 하면 자동적으로 금융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 산하에 있는 엔터 파이낸셜에서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한 알리바바 그룹의 엔터 파이낸셜에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아 지역을 제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G홀딩스가 출범하면서 알리바바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구글에도 대항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대 IT 기업을 탄생시켜서 미중 패권 구도에 대항하는 대항마를 키우겠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네이버, 정말 네이버의 약진 대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이버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빅테크 플랫폼에 거대한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 네이버와 야후를 합하면 약 1억 5천만 명이 사용되는 메가 플랫폼이 현실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말 민간 차원에서는 이렇게 한일 간에 손을 잡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대단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가장 요 근년에 나온 가장 대단한 정말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과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의 알리바바와 미국의 구글에 지금 대항하는 메가 플랫폼을 폼이 인제 현실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네이버 커지면서 국내 카카오와 계속 부딪히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뭐 지금 현재 뭐 웹툰이나 모든 면에서 여러 면에서 지금 이게 그 다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플랫폼 기업은 승자 독식 시장,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들 정보 산업이죠. 이 정보 산업은 네트워크 산업이거든요. 네트워크가 많을수록 소비자가 편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를 쓰는데, 카카오를 쓰는 이유가 많은 사람이 카카오톡을 쓰기 때문에 나도 카카오를 쓰면 편리한 거거든요. 내가 카카오를 쓰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걸 쓴다 그래 봐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산업의 바로 네트워크 산업이 가지고 있는 외부 경제 효과인데요. 네트워크 산업은 그 네트워크가 크면 클수록 외부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플랫폼 산업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플랫폼 산업은 승자 독식 시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편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지금 뭐 피할 수 없는 네이버 카카오의 일전이 불가피하게 붙었다, 뭐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탈원전에 관해서 서울대학교 주한규 원자 핵공학과 교수의 분석 기사가 실렸는데요. "탈원전이 이어지고 유가가 치솟으면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인제 전기요금이 가장 비교된 게 있는데, 가장 최근 2020년을 보면은 원자력의 단가는 킬로와트당 단가가 60원인데 비해서 지금 태양광의 단가는 152 원입니다. LNG 단가도 99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의 킬로와트당 단가가 60 원인데 비해서
LNG 단가는 99원, 특히 태양광은 152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양 풍력은 이보다 훨씬 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해양 풍력의 그 효율이 10% 에서 20% 밖에 안 된다고 하고, 투자 비용은 반면에 어마어마하거든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10 년간 48조 원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기요금 인상,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독일이 이제 약간 이런 전기요금 보면은 독일이 인제 이런 탈원전 쪽으로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독일의 전기요금이 한국의 3배 정도, 3.7배, 4배 가까이 되는데, 보면은 거기에 전력 구입비도 비싸고요. 우리가 예컨대 태양광이나 해양 풍력을 발전하면 뭐 이렇게 동남발전이나 뭐 등등 중부발전에서 구입을 하죠. 전력 구입비도 비싸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보조금이란 게 또 그게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력망 사용료, 또 전력망을 저 해양 풍력하면 전력망을 가져와야 되겠죠. 송전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독일의 주택용 전기 요금이 한국의 3.7배에 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앞에서 본 것처럼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발전 구입 단가도 비싸고, 그런데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48조 원을 투입하는데, 며칠 전 보도를 보면은 그 신안 지역의 주민들은, 섬 주민들은 해상 풍력으로 인해서 연간 1 인당 600만 원 정도의 또 무슨 연금을 받는다고 그래요. 야,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간 스 연 10 년간 4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고,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서 많은 국민들, 전부 국민들이 비싼 전기요금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뭐 물론 이제 환경이 오염되고 뭐 그다음에 또 거기에 뭐 어업도 좀 지장을 받고 인제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인지, 이게 도대체가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한 사람당 600만 원씩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야,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또 한 가지 나와 있는 뉴스가, 지금 인구 감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오고 있어서, 금년에 우리가 학교 출산율이 작년에 0.84 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신생아가 27만 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5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정말 10년 동안 어 지난 10년 동안 뭐 150 조인가 연간 15조 정도를 계속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효과가 없이 계속 급감하고 있는 출산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한 때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월 2일 어 고정은의 속속경제 정책 실물 금융편의 시사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오늘 시사 해설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